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만 쳐보고 앉아있는 통에 눈알이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온몸에 피로와 무력감에 갑작스레 현타가 온 점검입니다. 성능에 대해 가열차게 까놓고 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잔악괴스러운 드립을 남기며 지난 시간 마무리를 했는데요. 신이 만든 것이 아니면 어디든 깔 게 있다는 사실을 쓰면 쓸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신이 만든 것도 깔 게 많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디스플레이와 성능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봤어요. 약간 보충의 의미로 AS를 하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017년 9월 애플은 아이폰 10주년 특별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 소개된 것은 아이폰 말고도 신기술이 있었는데요. 바로 AR 기술이었습니다. 신기술이라기엔 그렇고 강화한 기술이죠. AR은 휴대폰을 통해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기술로 VR과는 약간의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AR 게임들이 출시되고 별다른 혁신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애플은 이를 위해 메탈코어까지 개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3D 게임을 위해서 개발은 했지만 여러가지 의미로 혼용해서 쓰고 있죠. 사실 이해는 잘 안 갔어요. 그런 생소한 기술에 투자하는 애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MWC 2018에서 소개된 AR 코어라는 개발 툴은 구글의 주도하에 개발이 되었는데 AR의 시대를 만들어갈 중요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고요. 행사 현장에서도 참석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포켓몬고 열풍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삼성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유틸들을 많이 개발해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걸 보면 AR은 차세대 기술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이 큰 디스플레이를 왜 차용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왜 난데없이 AR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AR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이 바로 VR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 VR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휴대폰으로 VR을 체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트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눈에 이렇게 확대경 같은 게 달려있어서 이쪽 눈에 이렇게 이쪽 디스플레이, 이쪽 눈에 이쪽 디스플레이 되게 꽉 차게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이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상당히 신경 쓰이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넓은 디스플레이, 조밀한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것인데 삼성은 디스플레이를 LG 다음으로 잘 만듭니다. 특히나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OLED의 생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삼성이 하드웨어의 능력보다 더 큰 디스플레이를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VR 사업에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행기에 타서 정말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을 느끼게 해주는 VR 기술에서부터 각종 오락 및 레저 사업에 VR 기술을 적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AR 기술과 더불어 VR 기술도 뜰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받쳐주겠다,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갈 여건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번 컨텐츠 이후에 갤럭시 S9 플러스의 안투투 벤치마크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이폰 X의 경우는 최신 버전인 안투투 7 버전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비교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갤럭시 S9 플러스의 성능은 랭킹 리스트에 나온 휴대폰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검은 사막의 경우도 안드로이드 오레오에 어느 정도 안정기를 지나면 상한선을 해제해준다고 하니 아이폰 X과의 성능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 S9의 미래가 다소 밝아 보이네요. AS 컨텐츠의 결론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키 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멀때같이 키만 커가지고는 싱겁기는. 이 말의 의미는 키가 큰 사람은 더러 성격이 욕심이 없고 무던하다는 키 큰 사람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던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키 큰 게 대세죠. 요즘에는 가능한 한 큰 디스플레이를 지향합니다. 그렇다고 태블릿만큼 큰 건 아니겠죠. 한 손에 쥐어지는 가능한 한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지향합니다. 미래는 큰 디스플레이로 크게 봐야 하는 세상이 올 테니까요. 증강현실도 화면이 커야 효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디스플레이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사용자들이 미래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AS 컨텐츠였어요. 광고 파이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S9 플러스의 카메라는 갤럭시 S 시리즈 최초로 듀얼 카메라가 장착되었습니다. 하나는 가변 조리개가 있는 광각 카메라, 하나는 2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카메라죠. 둘 다 1200만 화소로 이번 시리즈에서 초고속 카메라 탑재를 위해 슈퍼 스피드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다. 둘 다 1200만 화소로 이번 시리즈에서 초고속 카메라 기능을 위해 슈퍼스피드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센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찍는 그런 센서인가? 그렇겠죠? 카메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휴대폰의 유별난 색감이죠. 삼성 카메라로 찍힌 사진들은 수많은 일반 유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발색이 화사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특히나 붉은색이 유달리 강하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휴대폰이 발색이 매우 좋고
색감이 뛰어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와서 직접 비교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삼성 휴대폰 시리즈는 예전부터 OLED를 탑재해왔습니다. 뛰어난 색 재생력과 전력 소모를 적게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흰색을 표현하면 기존 LCD보다 전력 소모가 극심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흰색을 표현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RGB 방식을 써서 수십만 색을 내는 것입니다. OLED는 수명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펜타일 방식이라는 걸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린과 레드의 수명은 긴 편인데 파란색 픽셀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픽셀을 늘린 것이 펜타일 방식이고, 이 패널의 순서가 RGB 순서가 아니라 RG, BG, RG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수명은 늘렸는데 파란색, 빨간색 픽셀이 2배가 돼서 색 오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볼 때마다 화사하다, 색이 강하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좀 길게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눈이 좀 피로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이러한 색감을 추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유혹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삼성을 꺼렸죠. 보시다시피 차이는 극명합니다. 삼성의 OLED를 가져와서 쓴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애플은 색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잘하더라고요. 때문에 사진에 대한 느낌 분석은 컴퓨터로 가져와서 수행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 화면은 컴퓨터로 파일들을 가져와서 본 사진들입니다. 색조에 대한 것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잡힌 거니까 어떤 게 좋다 말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다만 사진들에 대한 대략적인 스타일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예도의 경우 애플이 좀 더 날카롭습니다. 선예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진의 어떤 형태, 어떤 좀 이렇게 선명해 보이는, 사진의 사물이 선명해 보이는 것을 선예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예도의 경우 애플이 조금 더 날카로워 보입니다. 색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좀 더 날카롭게 이렇게 돋아져 있는 것이 좀 보이죠. 그리고 망원 카메라의 경우도 애플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보다는 애플 쪽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화면의 선명도를 결정하는 부분이나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망원 렌즈로 찍은 피사체가 좀 더 분별력 있게 보이는 쪽은 애플이죠. 근데 문제는 저조도 카메라입니다. 애플은 자사의 저조도 사진 촬영 기술을 차라리 마법에 가깝다는 용어로 써가며 홍보를 했었죠. 실제 저조도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두운 곳을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늘 보이던 빨간색, 파란색, 녹색, 회색, 흰색 노이즈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나 녹색 노이즈가 진짜 심했거든요. 카메라나 사진들마다 다 심했는데 요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찍혔다는 거예요. 애플의 저조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삼성이 애플을 따라잡은 것이 보여집니다. 애플의 저조도 사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도트가 살짝씩 튀어 보입니다. 문제는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조리개를 확실히 확보한 삼성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조리개 1.8과 1.5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CD의 민감도를 한 스텝이라도 덜 떨어뜨리는 것이 사진의 선명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삼성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셈이 되었죠. 애플이 카툭티를 고수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애플은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변 조리개가 탑재되어 있지 않죠. 삼성은 더 얇게 만들면서도 밝게, 그리고 가변 조리개까지 집어넣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애플 카메라는 개쓰레기고 삼성이 최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확대를 해야 구분이 가는 수준이고, 이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DSLR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좋니? 요만한 카메라가, 그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갤럭시 S9 플러스에 대한 수차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수차란 렌즈의 밝기를 무리하게 높일 경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너무 많아서 초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 때문에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죠. 이것이 다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간섭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삼성의 경우 1.5, 그러니까 f수 1.5 값의 조리개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된 거였죠. 일단은 저도 한번 요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촬영을 했을 때 1.5 모드에서 약간의 수차 현상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피사체에 초점이 맞은 부분이 아니라 초점이 빗나간 지점에 있는 물체들이 이상하게 번져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거였어요. 이는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촬영자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피사체를 찍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진의 퀄리티는 애플이나 삼성이나 비등비등했습니다. 사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아마도 이것이 스타일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첫 번째로 결과물을 확인하는 곳은 휴대폰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은 붉은 색상이 한껏 강조된 디스플레이로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명암비가 적절하게 살아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런 스타일로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고 공유하고 서로의 사진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진짜 중요한 건
건 카메라가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컴퓨터로 보면 이놈으로 찍은 사진이나 저놈으로 찍은 사진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약간 스타일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결론입니다.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에는 두 눈 달린 원숭이가 비정상이 됩니다. 애플만 쓰며 애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삼성의 색감과 사진을 보며 손가락질하죠. 삼성만 쓰며 삼성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애플을 보며 똑같이 행동합니다. 어차피 두 기기에서 각각 찍은 똑같은 사진들을 들이댔을 때 어떤 기기로 찍었는지 알 수 없다면 논쟁은 무의미하죠. 다만 가격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애플 진짜 여러분들의 모바일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두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의 특성을 충분히 보여드렸으니 원하시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후회 없는 모바일 라이프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